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양 사상의 거장 공자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한 그의 통찰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공자의 인간관계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자기 성찰의 중요성, 효와 공경의 가치, 그리고 덕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구축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관계의 참된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깊다. 지인지 면불지심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알고 얼굴도 알지만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중국의 고사성어입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복잡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착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엄숙한 표정의 사람을 보면 까다로울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깊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활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강직해 보이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진짜 어려울 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공자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멀리 심부름을 시켜 충성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시에 눈이 닿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둘째, 곤란한 일을 맡겨 재능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쉬운 일, 익숙한 일을 할 때는 누구나 능력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술에 취하게 하여 절도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술을 권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심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하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다가도 술에 취하면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강조하는 것이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빈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더욱 겉모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화려한 프로필 사진, 멋진 글귀들, 성공한 모습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이런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한 모습을 알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2장. 군자의 자기 성찰.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자는 증자의 입을 빌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성찰한다. 자기 성찰.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성찰은 결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증자가 매일 3번씩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을 위해 도모함에 불충하지 않았는가?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에는 열심이지만 남의 일에는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 일처럼 성심성의껏 노력할 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벗과 사귐에 있어 믿음직하지 않았는가? 친구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켰는지, 비밀을 지켰는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직한 친구의 조건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익히지 않은 것을 전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남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뢰도만 떨어뜨립니다. 이 3가지 성찰의 기준을 보면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즉, 공자가 말하는 자기 성찰은 혼자만의 수양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찾습니다. 저 사람이 예심이 없어. 저 사람이 배려가 부족해.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하지만 공자는 이와 반대의 태도를 권합니다. 먼저 내가 상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확실하지 않은 말로 상대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습관이 되면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성찰은 수양의 기초이자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3장. 효와 공경. 인간관계의 근본. 공자 철학에서 효, 즉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단순히 가정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사회 전체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란 바로 효와 제를 의미합니다. 제란 형제 간의 공경, 즉 형은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왜 공자는 효와 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 두 덕목이 인간이 맺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어진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른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승도 공경할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친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압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때로는 가족 관계조차 대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뭘 해줬는데 형제끼리 뭘 따져.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효와 재는 단순히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큰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상사를 섬기면 그 상사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동료를 대하면 팀워크가 좋아집니다. 또한 공자는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아랫사람에게도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와 스승을 공경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모나 스승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배운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나아가 국가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꿈꾸었던 대동세계,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이상사회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효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정중하게 간언해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슬퍼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효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족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기를 익히는 가장 중요한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장, 군자의 경계.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각 구간마다 다른 어려움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죠. 공자는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시기별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색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성 관계를 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왕성하여 감정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잃거나 학업이나 수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장년기에는 혈기와 다툼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회적으로 책임도 무거워지고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승진, 승부,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 때로는 남과 경쟁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혈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성공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노년기에는 탐욕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약해지지만 욕심만큼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권력, 더 오래 사는 것. 하지만 공자는 말년에 탐욕에 빠지면 그때까지 쌓아온 덕망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늘 경계해야 할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근거 없는 의심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둘째, 독단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혼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고집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방식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방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아집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더 큰 용기이며 더 존경받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경계들을 보면 모두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색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혈기로 인해 동료와 갈등을 빚거나 탐욕 때문에 자식들과 다투거나 의심과 독단으로 친구를 잃는 일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공자가 제시하는 군자의 길은 결국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자신 안의 욕심과 의심,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는 남의 약점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디서 실수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군자의 자세입니다. 다장, 타인과의 관계, 말과 침묵의 철학. 침묵은 금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말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는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하려고만 하고 정작 상대의 말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의 많이 듣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들으면 상대방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공자는 의심스러운 것은 말하지 않고 확실히 깨달은 것만 말해야 비난이 적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와 시대에 더욱 중요한 지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말하다가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자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나쁜 점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나쁜 점만 드러내고 좋은 점은 숨긴다고 했죠.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동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한 점만 계속 거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료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남의 험담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동료의 좋은 점, 잘한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동료도 고맙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은 남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또한 충고와 간언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잦은 충고와 간언은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거나 충고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고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그 기준에 맞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말은 절제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합니다. 말로만 좋은 소리를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결국 공자의 말과 침묵의 철학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기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6장 도리와 신용. 신용이라는 단어는 주로 경제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신용은 훨씬 깊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공자는 도리에 맞는 언행이 인간관계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손해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떳떳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와 신용의 관계를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도리에 어긋난 약속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익을 위해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용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친구에게 동시에 서로 다른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에게는 좋은 소리를 해주려고 했지만 결국 둘 중 하나는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을 하면 당장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공자는 급한 약속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이라고 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나 좋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재물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충성과 절개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위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의리를 말하던 사람도 정작 자신의 이익이 걸리거나 위험에 처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된 관계는 바로 이런 시험을 통과한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약속, 이익을 바라고 하는 호의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의, 이런 것들이 쌓여야 진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약서나 법적 구속력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약속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마음속 도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할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만약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누구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주
어기는 사람과는 아무도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용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질과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장.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 공자의 이 가르침은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마치 거짓된 모습을 보이라거나 허세를 부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관리와 신중함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문제는 이런 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드러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고민과 문제점을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죠.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약점이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솔직한 것은 좋은 덕목입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부족함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듣는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는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 후에 자신의 약점을 공유하는 것과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털어놓는 것은 다릅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게으른 편이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셋째,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다스리고 필요할 때 진실을 보일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가식이나 허세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에는 자존감과 관련된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존감도 낮아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장점도 알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습니다. 결국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8장. 덕과 고독.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는 공자의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시대에 진정한 외로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무엇일까요? 공자가 말하는 덕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의예지, 즉 인간다운 마음, 의로운 행동,
예의 바른 태도, 지혜로운 판단, 이런 것들이 모두 덕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아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끌리게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들을 얻게 됩니다. 셋째, 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때로는 고독할 수 있으나 언젠가는 덕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관찰입니다. 덕을 추구하는 삶은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할 때 혼자서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공자는 그런 고독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 사람과라도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서로의 덕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말로만 훌륭한 자는 많으나 덕을 갖춘 자는 드물다는 공자의 말도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좋은 말, 멋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덕은 인간관계의 자습과 같습니다. 진짜 덕을 갖춘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9장 군자의 처세. 공자가 제시하는 군자의 처세법은 현대의 처세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익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격을 바탕으로 한 삶의 철학입니다. 첫째,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군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 탓만 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자신의 문제를 찾아 고치면 실제로 상황이 개선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 탓하는 사람과는 누구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과는 누구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시행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재주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보다 행동을 더 중시했습니다. 큰 소리치며 이런저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고 주변 사람들도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길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는 남의 일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죠. 하지만 군자는 남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참견이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잘못을 감추지 않고 즉시 고쳐 오히려 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보통은 잘못을 숨기려 하는데 공자는 오히려 드러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즉시 고친다는 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고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용기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하면서도 성장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처세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며 남에게 간섭하지 않고 실수를 즉시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군자의 품격을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자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자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들이었습니다. 공자의 인간관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타인을 공경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수양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경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는 가르침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허세를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신뢰와 도리를 바탕으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신중한 처세의 철학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신뢰의 쌓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심. 이런 것들이 모여야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인간관계도 쉽고 간편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급하게 만든 관계는 급하게 무너지기도 한다고.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남을 존중하는 마음,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진정한 벗. 진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덕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로 둘러싸인 덕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